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4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 86명이 더 늘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만 그중 완치자 수도 6,000명이 넘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00명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시에 나온 집계 현황 좀 짚어주시죠. 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게 1월 20일이니까 74일 만에 10,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 100여 명, 100명 이하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사망자는 174명으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일단 대구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대구는 그런데 경북까지 합치면 한 14명 정도 되고 수도권이 이제 아무래도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아서 그런지 42명으로 늘었고 또 의정부 성모병원 발 집단 감염 사례가 좀 늘고 있어서 4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100명 이하로 좀 낮춘 그런 어떤 성과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늘었고요. 앞으로 4월 말까지 일단 생활용 방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생활이 좀 거리두기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면 집단 감염 사례만 좀 줄어들 수 있다면 해외 유입은 잡힐 테니까요. 4월 말까지는 좀 많이 잦아들 수 있다라고 또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요양병원이든지 집단 시설이든지 아니면 해외 유입이든지 이렇게 유형이 조금 확인이 돼서 불안감은 좀 덜한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염이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은 전부 자가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파 가능성들은 많이 줄어들겠죠. 병원에서 이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환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또 의료진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생활화하고요. 손 씻기 잘 지키게 되면 먼저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집단 감염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자가격리를 보통은 대부분 집에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족들 간의 이 전염력이 높아져서 그게 또 걱정이라고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가격리에서 한 40여 케이스 정도가 지금 가족 간 전파가 됐죠. 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3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3,867명이며 6,021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7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86명이며 격리 해제는 193명입니다. 안타깝게도 5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다만 확진 환자들 중에 6,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남은 확진자들도 최대한 건강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더욱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86명 가운데 48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로 아직까지 집단 감염이 주요한 발생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38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22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16건입니다. 이 중 2명을 제외한 36명이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 현황, 온라인 계약 준비 사항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 이틀째로 공항에 직원들을 배정해서 해당 지역 입국자들을 안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에 입국한 분들에 대해서도 전담 공무원 지정을 통한 관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휴업이 길어지면서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이 늘고 있는데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선생님과 종사자분들의 건강 체크, 출입자 통제, 정기적 방역 등 세심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교민의 2차 입국과 검역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에서 2차로 임시 항공편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그 가족 총 205명이 어제 16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1차 입국 때와 동일하게 이탈리아 현지 및 인천공항에서 검역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유증상자 20명은 인천공항 내 유증상자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나머지 185명은 전세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인 천안우정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하였고 오늘 오전부터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이 확인될 경우 중정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이고 그 외 교민들도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 2차 이탈리아 입국 재외국민의 의료지원과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8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합동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이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귀국과 시설 입소 과정에서 이분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도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난 3월 19일에 정부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하여 시설 격리 중이었던 이란 재외국민 79명은 모두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오늘 오전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하였으며 정부는 거점 지역까지의 이송을 지원하였습니다. 4월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을 강화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인원은 5,626명이었으며 이 중 우리 국민이 약 70%를 차지하였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확인된 우리 국민 260명과 외국인 13명, 총 273명에 대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단기 체류자 등 176명이 새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였고 총 298명이 현재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준비한 9개의 임시생활시설 이외에 시설을 추가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추방과 재입국 금지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발생이 확실히 꺾이지 않고 매일 100여 명 내외의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아프면 3, 4일 쉬고 건강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통해 침방울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외출과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바로 손을 씻고 그 외에도 자주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는 눈, 코, 입을 절대 만지지 마시고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와 손수건 또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가래,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다른 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공용 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말이고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나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모임이나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 환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집단 감염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KBS 뉴스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 방송됩니다. 조금 전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합동 브리핑 내용까지 전해드리고 이충원 기자와 함께 두 브리핑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 TF회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서는 직장 가입자 가구, 지역 가입자 가구, 직장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8,000원, 2인 가구 15만원, 3인 가구 19만 5천원, 4인 가구 23만 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된 정부 합동 브리핑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충원 기자와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소득을 나누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금 건강보험료가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인 가구는 직장의 경우는 8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63,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는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원 이하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득 하위 70%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고액자산가,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내는 종부세 대상자 같은 경우는 제외를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신청 가구원을 모두 합산을 해서 이렇게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도 들었는데 오늘 브리핑 내용은
좀 짧았습니다. 예. 네, 내용도 좀 아무래도 뭐 짚어보죠. 예. 100여 명씩 좀 늘고 있는데 86명인데 어제도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가 48명이라고 하니까 절반을 넘어섰죠. 아무래도 이제 병원 집단 감염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뭐 이틀 전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그 해외 유입 사례는 전부 이제 자가격리가 되고 있는데 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정말 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추방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 지침 꼭 지켜달라. 거의 초반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강조하는 분위기네요. 예. 정부가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거의 2주째 되고 있고 원래는 이제 4월 5일까지 시행을 하기로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일 정도면 생활 방역이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침들이 한 5개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어서는 조그마한 뭐 이 감염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또 집단 감염 사태가 생기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세부 지침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젠가 그 철원 쪽에서 사우나에 간 사람들도 이렇게 감염이 된 것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동안은 어떤 시설 안에서 요양원이나 뭐 병원 안이나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초반에야 뭐 이제 스포츠 댄스 배우는 분들 감염이 좀 됐었고 사우나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약간 경각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공기 전파는 아니고요. 네. 그 밀접 접촉, 아무래도 식사 같이 한 분들은 많이 걸리잖아요. 네. 사우나 뭐 같은 경우도 이제 밀폐돼 있기 때문에 밀폐된 그런 어떤 거겠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앞서서 제가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경우 자가격리가 이제 대부분이고 집에서 하는 자가격리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가족 간에 전파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네.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습니까? 어제 조사 결과가 나왔죠. 해외 유입 사례 500여 건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41건에서 가족 간의 전파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한테 뭐 같이 공동체 뭐 같이 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가격리를 하는 게 집 밖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 또 식기 또는 식사 혼자 하는 거, 또 화장실도 혼자 사용하는 거, 또 개인 물품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도 반드시 하시고요. 네, 어떤 분 뭐 블로그인가 보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다 벽에다 공간을 마련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나오는 그런 공간들. 건데 이제 손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네. 그 만지면 그 또 다른 식구 뭐 가족이 그걸 만지게 되면 전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물론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항상 손 씻기 하고 그다음에 물품 혼자 쓰는 거 그걸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굴 만지는 거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부러 만지는 건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요즘 만지는 좀 경우인데 알러지도 있고, 예, 검사를 예. 해보면 그러니까 조사를 옛날에 해보니까 하루에 한 500여 번을 무의식적으로 만진다고 그래요. 500여 번이네요. 예, 눈도 만지고 눈도 비비고 뭐 코로도 손이 가고 또 최근에 뭐 콧물 기침 할 수 있는 그 알레르기 비염에 철이 왔습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손이 많이 가니까 뭐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거 막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를 항상 생활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정부 성모병원 등의 병원 내 집단 감염은 어떻게 앞으로 지금 의정부 네. 성모병원 확진자가 이제 최소 30명 정도고 퇴원 환자 중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한 14명 정도 나왔고요. 이게 사실 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스텔스기에 비유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조용히 증상이 하고. 없는 분들도 많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선별진료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나지 않거나 증상이 없으면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종합병원이나 또는 큰 병원에서 집단 감염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접촉자가 꽤 있었지만 더 많이 퍼지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의료진도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씻기도 열심히 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이 특히 더 신경을 쓰고 병원 종사자들도 신경을 써서 마스크 착용하고 그러니까 나를 막는 뭐 보호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한테 전파하는 걸 막는 거죠. 네. 손 씻기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손스케어 특히 마스크는 요즘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조금 더 강화할 듯한 느낌이 보이는데 아예 지금 착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조금씩 착용을 하고 있고요. 예. 처음에 뭐 WHO 같은 경우는 뭐 이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가 크게 유용한 것 같지 않다,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무증상임에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도 보호를 해야겠지만 특히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본은 하루 확진자 증가폭이 매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치고 있죠. 어제만 하루 276명이 증가를 했으니까 우리의 3배 정도. 또 도쿄도면 우리 뭐 서울에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도쿄도에서만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3,400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직 그 진단 검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검사를 많이 진행하고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미국도 한 2주간은 확실히 그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힘든 나날이겠죠. 미국은 하루에 3만 명이 늘었으니까요. 현재 24만 명, 사망도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행인 것은 유럽은 정점을 넘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사망자 계속 나오지만 환자 증가폭은 많이 줄었고요. 또 스페인도 지금 정점을 지났습니다. 결국 미국도 한 2주 정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2주간은 상당히 힘든 어떤 나날이 될 것이다. 2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점을 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후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에 도보형 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서울시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화 기자, 서울 거주자의 경우는 자가 격리 전에 검사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입국자 중에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2주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서울 거주자의 경우 무증상자라도 집으로 가기 전에 검사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오후 2시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대규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이곳은 개방된 공간에서 걸어가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도보 이동형 형태인데요. 하루 1,0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전용 리무진 버스를 타고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바로 이동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이처럼 입국자 전수 검사를 하게 된 건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 확진자 가운데 30% 이상은 해외 접촉 관련으로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전수검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의정부 성모병원의 모든 의료진과 직원, 환자 등 2,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진단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결과 환자와 간호사, 간병인 등 양성 확진자가 15명이 나왔습니다. 이는 의정부 성모병원 퇴원 환자나 병원을 방문한 사람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병원 내 감염된 사례와 지역사회 감염까지 합쳐 최소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이번 주말 병원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폐쇄된 병원을 언제부터 다시 정상 운영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일요일에도 현장 점검을 벌여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대구의 확진자 수는 45일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대구 경북 상황 알려주시죠. 네, 우선 앞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진 사망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던 대구 지역 내과의사 59살 A씨가 오늘 오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환자 진료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진이 사망한 사례는 처음으로 사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대구 9명, 경북 5명으로 1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추가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대구시의 전수검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2,400여 명에 대한 점수검사에선 2명이, 정신병원 17곳에 대한 전수검사에선 환자와 종사자 2,400여 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감염자가 나온 병원에서 밀접 접촉자를 격리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집단 감염 사례 중 일부는 신천지 신도가 최초 감염자로 확인됨에 따라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추가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논란이 컸던 긴급 생계자금과 관련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0일간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시작됩니다. 긴급 생계자금은 오는 10일 등기 우편물 발송을 시작으로 차례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대구시는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긴급 생계자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120 대구 달구벌 콜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100만 명을 넘었고 5만 명 넘게 숨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식 방역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스페인의 한 장례식장, 수많은 관들이 빽빽하게 놓인 곳은 다름 아닌 주차장입니다. 코로나19로 1만 명 넘게 숨진 스페인. 의료진은 물론 장의사들도 감염 위험이 높지만 밀려드는 장례를 치르기도 벅찹니다. We are at the end of the sanitary chain, but we are also a very important actor in this crisis.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넉 달째. 감염자는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고 5만 1,000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의 사망자는 3만 7천여 명. 프랑스에선 공식 통계에 누락해왔던 요양원 사망자 880여 명이 한꺼번에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300명을 넘었습니다. 유럽의 진원지인 이탈리아보다 프랑스와 독일은 10일, 영국은 보름 늦을 뿐 비슷한 감염 확산 양상 속에 유럽 각국도 속속 한국식 방역 도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매일 8,000건 수준인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이달 말까지 10만 건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보건 인력에게도 진단 검사를 다 하지 못해 왜 한국, 독일처럼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I am now setting the goal of 100,000 tests per day by the end of this month. That is the goal, and I am determined that we will get there.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해 감염자 동선이나 이동 제한령 준수 여부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자가격리 중인 한 프랑스 주간지 기자는 본인이 경험한 한국의 방역을 특집 기사로 자세히 전했습니다. 특히 집단 통제 방식이 인권을 위협한다는 일부 서방 국가들의 시각은 망상이라고 비판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인구 3억 3천만 명인 미국은 자택 대피령으로 90% 이상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2주 만에 1,0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넷째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65만 건입니다. 셋째 주 330만 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2주 동안 발생한 실업자만 1,000만 명입니다. 실업자들이 집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선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We just need the rent to be gone if we can't work. 미국인 3억 3천만 인구 가운데 자택 대피령 상태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90%를 넘겼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 전역이 셧다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일용직과 계약직 노동자,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조 달러의 경기 부양 예산 가운데 우선 3,490억 달러 정도를 이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 428조 규모입니다. I want to remind small business owners across America that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is launching tomorrow. Nearly $350 billion in loans will be available to small businesses.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임직원들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입니다. 최대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8주간 직원 임금, 임대료 등에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빚을 탕감해준다고 연방 중소기업청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 제너럴 일렉트릭, 힐롬 홀딩스 등 6개 업체가 인공호흡기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연일 장시간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밤새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요동쳤습니다. 실업 대란 우려와 국제 유가 급등 요인이 뒤섞이면서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락을 거듭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45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2% 전후로 올랐고 유럽 증시는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유가 폭락세가 급등세로 전환한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많게는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직후 국제 유가가 장중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Russia and Saudi Arabia at some point are going to make a deal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because it's very bad for Russia. It's very bad for Saudi Arabia.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는 발표가 주가 상승세를 눌렀습니다. 전 세계에 닥칠 실업 대란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이면서도 사람 간 상호작용을 억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We know that the illness and the contagion will get worse. We also know that the fatalities will get worse, but there's also fatalities in the economy. 뉴욕타임스는 대규모 실업은 큰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많은 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여 있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 마켓도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2-3년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이제 의무적으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잇따라 감염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족 간 전파 확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집에서는 방역 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지구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 하루 평균 5천 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니까 집에 있어야죠. 저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모든 입국자가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면서 자가격리자 수는 2만 3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다 가족이 몽땅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선 영국에서 40대 여성이 귀국한 뒤 남편과 자녀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자가격리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방역당국이 초기 확진자 30명의 접촉자 2,3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가족 간 접촉 발병률은 7.56%, 일반적인 접촉 발병률은 0.18%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간 전파 확률이 42배나 높았습니다.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관련 사례 508건을 분석한 결과 이런 2차 감염이 41건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해외 유입 사례의 2차 전파라면 아마도 대부분 동거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침방울이 튈 수 있는 식사와 대화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들 3명 모두 음성이 나온 인천 연수구의 사례에선 확진자와 가족 모두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방도 따로, 물건도 따로 쓰고 화장실을 같이 쓰면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임시생활시설을 내국인에게도 제공하고 있는데 자가격리에 자신이 없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사.15 총선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제주에서 연계 선거 운동을 이어갑니다.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합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제주 4.3 72주년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제주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연계 선거운동을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해결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바로 국난 극복과 국민 고통의 완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합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취약지인 강원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을 만납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3 항쟁 추념식에 참석한 뒤 제주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은 인천에 집결해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인천 지역 출마 후보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수도권 공략에 집중합니다. 현 정부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심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의 아주 능력 없는 경제 정책이 오늘날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사태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출마지인 서울 종로 유세에 집중합니다. 민생당은 콜센터 상담사들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고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뒤 제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토 대종주 3일차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모든 정당의 선거지원금 반납을 제안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전북 지역 유세에 집중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총선 날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선거의 또 하나의 관심사,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정치부 이진성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지역구 의석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한 지역구에 보수 성향 후보가 1명이고 진보 성향 후보가 2명이다. 그러면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 표가 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정치권에서 단일화가 논의되는 모습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이른바 진보 진영은 통합당 후보에 맞서서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은 다른 보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 단일화 논의는 현재까지는 범여권보다는 범야권에서 좀 더 활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미래통합당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사퇴하거나 공천 후보와 무소속 출마자가 여론조사 경선을 치르는 방식 등으로 단일화 절차 밟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구 수성갑 통합당 공천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후보가 사퇴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이 수성갑은 수성을의 현역 의원인 주호영 후보가 통합당 공천을 받은 곳인데요. 이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진훈 후보가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지난 1일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수성갑은 민주당 김부겸 대 통합당 주호영 후보 양자 대결로 정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서울 구로를 가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윤건영 후보에 맞서서 통합당 김용태 후보 그리고 무소속 강요식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기로 했고요. 인천 서울에서는 통합당 박종진 그리고 무소속의 이행숙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이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출마한 곳인데 이 통합당의 박용찬 후보와 무소속의 이정현 후보 단일화 논의 진행 중입니다. 충남 당진에서는요, 민주당의 어기구 후보에 맞서서 출마한 통합당 김동환 후보와 무소속 정용석은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범야권의 이제 단일화 무소속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범여권의 단일화 논의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난 총선에서 단일 후보를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비례대표를 두고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서인지 단일화 논의가 예전보다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단일화 논의 두 당이 진행 중인 곳 경남 창원 성산 지역구입니다. 민주, 정의 두 당이 후보를 단일화했던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는 승리를 했는데요. 분열됐던 19대 총선에서는 패배한 곳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흥석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단일화 필요하다던데 공감을 했습니다. 네. 이 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오늘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이 후보는 오늘 낮 12시까지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계속 단일화는 열어놓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구죠. 경기 고양갑도
통합당의 이경환 후보에 맞서서 심 후보와 민주당 문명순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거론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심 후보는 문 후보가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했다면서 단일화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의당과 민주당이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지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이제 뭐 희비가 엇갈릴 곳이 나오겠죠. 그렇죠. 내년 지난 4년 전이죠. 20대 총선 한번 살펴보면요. 인천 연수을입니다. 민주당의 윤종기 후보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가 단일화에 나섰는데 이 단일화에 합의가 됐지만 막판에 다시 결렬이 됐습니다. 결국 그 20대 총선에서 윤 후보는 37%, 한 후보는 19%로 합쳐서 56%를 득표를 했지만 44%를 득표한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네네. 인천 연수을 이 참 공교롭게도 이번 총선에도 통합당 민경욱 후보에 맞서서 범여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후보, 민주당 정의령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이정미, 정의령 두 후보의 단일화 성사가 선거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 이처럼 후보 단일화에 따라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약 10여 곳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10여 곳 정도 파악되고 있다. 후보 단일화 작업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번 주 안에 끝내야지만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 후보 단일화는 투표용지 인쇄를 하기 전에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 인쇄 전에 후보자가 사퇴서를 제출해야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 투표용지 인쇄일은 오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최소한 이번 주 안에 후보를 단일화하려고 논의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과연 막판에 극적인 단일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후보 단일화 현안 이진성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투표소 방역 대책을 자세하게 내놨습니다. 일단 투표하러 갈 때 마스크와 신분증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투표소 방역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문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정선거만큼 안전선거가 관건이 된 이번 총선. 모든 투표자는 투표소에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열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어 손을 소독한 뒤 비닐 장갑을 껴야 비로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기표도 이렇게 비닐 장갑을 쓴 상태에서 이뤄지며 기표용구와 기표대는 수시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기표를 기다리는 대기자 간격도 1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들은 별도의 기표소에서 따로 투표를 합니다. 투표 진행 절차나 임시 기표소 운영, 그리고 기표소의 소독과 환기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대책은 꼭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투표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 거는 협조해서 투표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다 투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 협조해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정부는 유권자들은 물론 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혹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소투표 사전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나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내세운 위성 정당의 등장일 겁니다. 각 당 모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비례 정당을 홍보하느라 갖가지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I'm your father. 내가 내 아빠다. 영화 속 대사기도 한데요.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유난히 가족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형제다, 자매다, 사돈이네, 효자네, 심지어 서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비례대표용 정당들 얘기입니다.
이번 4.15 총선 새로운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각각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창당했죠. 당명도 비슷해서 당 대표들이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잘못 읽었네. 우리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하지만 거대 양당이 만든 이런 비례용 정당, 공직선거법상 분명히 별개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현수막에 지역구는 몇 번, 비례대표는 몇 번 이런 식으로 서로를 홍보하면 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이들과 사실상 한 몸인 비례정당들은 법망을 피해가며 서로를 홍보하느라 웃지 못할 촌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어제 국회에서 합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세 종류의 점퍼가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가슴에 당 로고가 달린 푸른색 점퍼를,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후보자들은 비례정당 투표 기호인 5번이 적힌 점퍼를 입었습니다. 반면 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왼쪽 가슴에 1번 기호가 달린 점퍼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제각각의 기호가 달린 점퍼를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점퍼에는 아예 숫자 기호가 없습니다. 기호 1번인 원내 일당 대표가 기호 없는 점퍼를 입고 공식 선거운동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당은 원팀임을 강조하려는 듯 기호 1과 5가 쓰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함께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이 함께해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당명만 빼고 똑같이 생긴 쌍둥이 버스도 준비했습니다. 버스의 한쪽 면에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고 쓰면서 투표 날인 15일을 강조하며 민주당 지역구 기호인 1과 더불어시민당 정당 투표 기호인 5를 부각시켰습니다. 선거법상 모 정당의 홍보물에 위성 정당을 함께 홍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유세장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부터 동대문 시장을 찾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해당 지역 후보들과 함께 서 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한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 어딘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이 사회자가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지퍼를 올리느라 애를 씁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네, 방금 보신 장면,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점퍼를 뒤집어 입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선거법 때문입니다. 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특정 정당의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미래통합당 선거 유세에 동행할 때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점퍼를 뒤집어 입어서 당명이나 기호가 안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법 저촉을 피하려 한 것입니다. 이어 통합당 경기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번에는 둘째 칸입니다. 자, 이렇게 적힌 스티커로 가슴의 숫자 4번을 가렸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미래로 만들어낸 미래 열차의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네, 이런 진풍경 속에 더불어시민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자, 옷을 뒤집어 입고 스티커로 가려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열함은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공식 논평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우리보다 더 노골적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새 선거법,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유권자들에게 씁쓸한 웃음을 안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지역 발전을 위한다며 앞다퉈 내놓은 공약이 7,500여 건에 이릅니다. 이 모든 공약을 다 지키려면 4,400조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약들인지 은준수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종시를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대로라면 명품 아울렛이 들어섰어야 할 이곳. 아울렛 유치한다고 했던 거 혹시 아세요? 물론 가능성 없습니다. 서울시정이 도로가 안 되는데 아울렛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공약 4분의 3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폐쇄된 예천공항의 민항기 취항을 약속했던 의원. 폐쇄된 공항을 리뉴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활주로 더 늘리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추진하다가 경북도청 배후도시 조성으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개항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돼야지 아무도 안 타는데 그 항공사가 그 돈들이가 노선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행률 62%, 40% 가까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약속, 관계기관 협의는 없었습니다. 천안시 담당 부서로 확인해보니까요. 얘기 들어온 것도 없고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임기 2달 남았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랍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2년 안에 이 공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좀 저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유치, 조성, 건립 약속 이어집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영어도서관, 전용체육관에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청소년 시설 유치 공약도 있습니다. 저 아이디어 차원에서 넣은 건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니 이거를 저희가 적극 유치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차 산업이나 드론 같은 단어가 든 신산업 분야, 너도 나도 유치하고 조성하고 건립하겠답니다. 4차 산업에 관련된 거를 저도 전국에 다 지금 이거 하겠다고 제안서 낸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노력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공약은 경기도가 이미 설계에 들어간 사업인데 2년 뒤 개관 목표입니다.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도 이미 예산이 확보돼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사업인데 총선 공약에 올랐습니다. 국비를 증액해가지고 설계를 빨리 마치고 빨리 착공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 또 내시라도 다지고 하는. 유권자들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임기 동안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선거 때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후에는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총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 680여 명이 공개한 공약은 7,500여 건. 공약 이행에는 4,400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소고속철 SRT를 1,40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4.15 총선 꼭 투표합시다. 릴레이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 이순재 씨가 나섰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가십시다. 청렴하고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는 서로 싸우기보다는 누가 더 잘할 것이냐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뽑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투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투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희망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을 담아서 이번 투표에 모두 참여해서 좋은 일꾼들을 모아내도록 합시다. 모두 투표에 참여하세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모로코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105명이 조금 전인 오전 11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귀국한 교민들은 코이카 봉사단원 45명과 여행객 등으로 이들이 타고 온 특별 항공기는 모로코 정부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들은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12시 뉴스 이어집니다.